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태풍도 아닌 바람에 으스러지는 대륙의 흔한 부실공사 100태. 2.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3.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부실공사 현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벽을 채워서 건설되는데, 이는 품질과 안전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는 지진이 아닌 강한 바람에 의해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부실 건물들을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일컬어 두부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건설의 속도와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충 지어진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부공장 현상은 중국의 공사 산업에서 품질 관리의 부실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건설 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화된 규제와 검사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안전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건설 산업의 부실과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건물의 안전과 품질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당국과 시민들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의 구이저우에서도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당초 부실하게 공사한 아파트인데다 빗물이 건물 틈에 스며들면서 붕괴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듯 두부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부실공사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 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된 것이죠. 일부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으며,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늘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실공사는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산동 빙저우의 진왕제 풍경구 내에는 시황제의 동상이 제작된 바 있는데요. 이 시황제 동상은 높이 19m, 무게는 6톤으로 중화제 1존으로 불리며 위엄과 기세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산동빙저우에 태풍이 불었고 위엄있게 서있던 진시황동상이 순간 넘어져 버렸는데요. 수십 미터를 날아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얼굴 부분은 조각이 나버렸고, 동으로 제작된 면류관은 더욱 으스러져 지금까지도 혼적을 찾을 수가 없어 황제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시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당초에 단동으로 제작하여 그 무게만 6톤이라던 진시황 동상이 전부 앵그령접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단지 외피만 단동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제1위 진시황 동상은 산동예술학원조소연구소 소장 리와지에가 6개월에 걸쳐 완성한 것인데요. 그런데 단지 5급의 바람에도 넘어가는 걸 보니 주조된 동이라 했던 건 그저 텅 빈 속을 둘러싼 외피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재료를 아끼기 위한 부실공정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지역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진시황 동상에도 장난을 친 것인데요. 부실공정은 그 자체도 매우 위험하지만 여기에 천재지변이 더해진다면 그건 예견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와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부실공사의 실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광동성 후먼대교입니다. 왕복 6차선으로 길이 16km에 달하는 현수교인데요. 하루 평균 15만여 대가 통행하는 다리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심각한 흔들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량 노면의 흔들림이 매우 컸고, 진폭 또한 매우 뚜렷해져 양방향 교통을 모두 폐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교량 전문가는 소용돌이성 바람을 만나면 교량 노면의 흔들림이 비교적 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곳엔 6급 정도의 바람이 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운전자들은 고작 6급의 바람에 이 다리가 이렇게나 흔들린다니 1년에 몇 번이나 이렇다는 것이냐, 1억 명은 놀라 자빠졌겠다, 부일공사 맞네 등 전문가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목숨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더욱 그럴 텐데요. 결국 운전자와 교량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당시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이곳은 꾸이저우성 카이리시입니다. 당일 아침 비 예보는 있었지만 날씨가 좋아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갈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오후 3시경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카이리동역 인근에 건설 중이던 23층 높이의 드럼타워가 손쓸 새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강풍이라 한들 신축 중인 타워가 이렇게 모래성처럼 사라지게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고대 목조 건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겪었겠냐며 확실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분통 터져 했는데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다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륙의 바람은 그들의 두부공정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베이의 한 아파트 베란다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하얼빈의 한 주민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하얼빈시의 도회구 하동로입니다. 제 왼편에 이 건물은 7층인데요. 베란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아무 일 없어서요. 오전에 물 잠근다고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아래층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베란다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창 하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떨어져 나가버리냐고요. 현재 베란다에는 한쪽만 남아있습니다. 창은 남아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좀 흔들리긴 합니다. 안전하진 않네요. 현재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바깥바람이 저들 막 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 보상을 두고 협상 중이라는데요. 시민들은 흔적 좀 봐. 정말 나쁜 품질이잖아. 설치에 문제가 있네요. 플라스틱 창호 완전히 반대합니다 등 바람보다는 베란다 창호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되어 있던 수십 대의 차량은 유리가 깨지고 곳곳이 파손되는 등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영상입니다. 랴오닝 안산시 화이트빌딩 외부에 있던 광고판이 바람에 추락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덮쳤고 1분 뒤 광고판은 또다시 바람에 일어나 빠르게 걷고 있던 3명의 여성들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와 머리 등을 다치고 불안함을 호소했는데요. 2명이 모자가 걸어가는데 흰 물체가 떨어집니다. 크기는 점점 커지고 소리가 매우 위협적인데요. 필사적으로 피하는 두 모자, 전생에 은하계를 구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감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의 지붕이 날아가는 건 흔한 일인데요. 아파트 벽도 날아가고 신축 아파트 지붕도 예외는 아닙니다. 허난 정주시의 고급 아파트 단지, 보온벽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려 온 천지에 쌓여 있는데요. 측면의 내부 재료였던 보온재들이 밖으로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들이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실 장면들은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되어버린 불법 건축물들인데요.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설치물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타이위안의 분 태풍으로 광고판이 떨어지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크게 다친 운전자는 바로 응급차에 실려갔지만 목숨을 잃었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우한의 한 공사 현장인데요. 이날 10급의 강풍이 예고되었지만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2명의 인부는 건물 외벽에 크게 부딪히고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자. 이 날씨에 감히 공사를 진행하다니 엄벌을 받아야 한다. 정말 멍청하다. 스스로 죽을 것도 몰랐던 거야. 2초 만에 죽는다는 거 정말 웃기잖아. 3일 전에 분명히 기상이변을 예고했는데 왜 목숨을 걸고 진행한 거냐고. 결국 인명을 경시하면 나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이가 오래전부터 예고된 만큼 건물을 짓는 사람에겐 훨씬 더 막중한 도덕적 신념과 책임감이 더욱 필요할 때인데요. 중국의 두부공정이 하루빨리 각성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삼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삼성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냈던 거대 재벌 미쓰비시가 삼성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수많은 거짓말과 파벌 싸움으로 약해진 미쓰비시는 삼성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구제를 위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죠. 대체 일본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초대 회장이자 지금의 삼성을 잇게 한 전설적인 인물,
포함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임원 승진 시기가 겹쳤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진자들과 같이 회동하면서 과거의 일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삼성의 로고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선대 이병철 회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지금의 삼성 로고로 바꿨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예전 로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미쓰비시와 분쟁이 있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미쓰비시의 로고는 세 장의 떡갈나무 잎을 형상화한 빨간색 마름모 3개가 이어진 모양입니다.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로고는 삼성답게 빨간색 별이 3개 모여있는 로고였죠. 이병철 회장은 삼성이 미쓰비시와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 얘기했는데요. 로고가 설사 비슷하더라도 충돌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바라본 것이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냈고 삼성은 미쓰비시를 추월하고 세계적인 IT 기업과 겨룰 만큼 글로벌 대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은 최근 반도체 시장 1위를 차지하며 인텔을 제치며 9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전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은 13%로 과거 인텔이 차지하던 점유율 매출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2020년에 비해 무려 34.2%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D램 시장 점유율은 43.9%에 달해 D램에서 삼성전자를 거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삼성전자는 MS와 메타 등 서구 유명 기업과 견줄 정도로 성장하며 미쓰비시를 인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쓰비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계속해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일본 3대 재벌이라 손꼽히는 미쓰비시 재벌은 버블 경제 시절 일본의 경제 엔진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재벌 기업의 영향력을 염려한 미국은 일본 재벌들을 해체해 여러 기업으로 쪼개놓았는데요. 불행히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쓰비시는 멸망의 문턱에서 부활, 다시금 재벌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한국전쟁 때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며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영역을 넓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미쓰비시 계열사를 설립하며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확장을 거듭했죠. 대략 600개에 가까운 미쓰비시 그룹은 세계의 핵심 기업이 존재합니다.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FJ 은행이 바로 그 기업들이죠. 이들은 금요회라는 사장단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미쓰비시 그룹 주요 29개 회사 회장 및 사장 48명이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만나는 금요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전체 그룹의 중요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장단 회의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점은 다른 일본 재벌들과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점 때문에 내부 파벌의 권력 다툼이 치열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이라 꼽힌 미쓰비시 상사 미쓰비시 중공업과 미쓰비시 UFJ 은행으로 크게 3개의 파벌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들이 거느린 계열사는 파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암투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파벌로 인해 미쓰비시 그룹은 스스로의 경쟁력을 깎아먹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쓰비시 자동차의 몰락이죠. 미쓰비시 자동차는 2000년 리콜 사항을 전부 은폐한 것이 들통납니다. 연이어 2004년에도 리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사실을 감춘 것이 드러났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대주주인 크라이슬러는 연이은 신뢰도 타격에 충격을 받아 미쓰비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죠. 결국 신뢰도 타격을 회복하지 못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경쟁사인 닛산 자동차에 인수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쓰비시 그룹 차원에서도 자동차를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죠. 미쓰비시 자동차의 도덕적 해이를 살펴보면 파벌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파벌의 성과를 위해 입단속을 하는 행보가 지속되면서 사내 분위기에서도 수치를 속이고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일이 지속된 것이 회사 전체를 망가뜨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미쓰비시 그룹 산하 기업들은 전부 비슷한 문화가 퍼져 있죠. 미쓰비시 전성과 미쓰비시 신도 등 재료업체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되며 장인정신을 부르짖던 일본 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관찰됐습니다. 심지어 미쓰비시 알루미늄의 경우 기준 미달 제품 출하가 알려졌지만
모든 고객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얼마나 기준 미달이 되었는지 수치조차 밝히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죠. 고객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에 속이는 게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러한 행태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쓰비시 산하 기업인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일본 6개 공장에서 총 47건의 허위검사 성적표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넘게 허위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연을 성장하고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내부 파벌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치장에 더 힘을 쏟은 결과 미쓰비시는 삼성그룹에 뒤처지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기술 개발에도 안일한 모습을 보이며 미쓰비시는 미래 먹거리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쓰비시 전기의 경우 2021년 TV 시장에서 철수하는 굴욕을 맛보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밀린 탓이라고 합니다. 일본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 역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며 한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심장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지만 승리에 취한 미쓰비시는 기술 개발과 트렌드 읽는 것에 실패. 결국 이전 기술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격세지감이라고 할 정도로 삼성의 무서운 성장의 칼날은 현재 미쓰비시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뉴삼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M&A, 기업 합병, 시도를 위해 여러 기업들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로 별다른 기업 합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지형이 바뀌고 대형 IT 기업들의 인수 소식이 잇따르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가 삼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삼성이 고려하는 회사 중 미쓰비시 그룹에 속한 미쓰비시 전기, 특히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죠. 전기차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는 필수 부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 입장에서도 향후 전기차 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쓰비시 전기를 보고 있죠. 현재 미쓰비시 전기는 TSMC와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본격적으로 M&A에 나서면 미쓰비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계속 경영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에 늪에 빠진 미쓰비시 입장에선 미쓰비시 전기를 수익성 제고를 위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쓰비시를 참고해 삼성을 만들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상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인데요.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자 미쓰비시는 이를 비웃으며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발간, 취약한 산업과 회사의 열악한 규모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한껏 삼성을 비웃으며 일본 반도체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자부했던 미쓰비시는 시간이 지난 뒤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계열사를 넘겨야 할 수도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쓰비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성공해낸 삼성이 미쓰비시 회사까지 집어삼키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삼성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들의 놀라운 업적에 감탄하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미국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3형 항공모함이 진수 대기 중이며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의 지원호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밟힐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항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항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게 맞서기 위해 대만은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해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대만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고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전부 내어주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mm 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이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 위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 위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TSMC 위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SMC 위 외국인 지분입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셋은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과 자체의 엑시노스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에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핀팩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이 나노 공정에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협력기구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참여를 거부했고 IPEF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무역 이니셔티브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IPEF만큼이나 효과적인 경제협력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좋아했지만 최근 대만의 상황을 보면 걱정해야 할 일들이 태산인 상황입니다.